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발트 3국,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와 그리고 또 핀란드가 오타와 협약, 그러니까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인지뢰를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고작해야 몇 푼 하지도 않을 대인지뢰를 팔게 되었다고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LIG가 개발하고 있는 FA-50용 레이더인 ESR-500A가 비행시험 막바지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레이더가 무슨 레이더인지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우리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FA-50에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FA-50에 탑재하기 위해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레이더도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처럼 공랭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해서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네덜란드의 항공우주센터와 시험 계약을 하고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정확히 비행시험은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작 비행시험에 들어가서 언제 완성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지난달 초부터 비행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늦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팬텀 스트라이크도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했는데 이미 말레이시아와 폴란드가 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LIG의 레이더도 지금 당장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LIG의 레이더는 냉각 문제 때문에 탐지거리가 80km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LIG 측에서는 FA-50의 기수의 형상을 변경하면 냉각 효율이 올라가서 탐지거리를 100km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우리 FA-50의 기술을 개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FA-50의 기술을 개조하는 개발은 당연히 LIG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술을 변경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LIG의 레이더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50의 기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럼 우리 레이더에는 어떤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이 가능하냐라고 했었는데요. 당연히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이스라엘의 아이더비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미 아이더비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FA-50에 통합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실제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 당시 미사일만 구매해주면 통합은 공짜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암남미사일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겠지만 미티어와 아이더비는 언제든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지금 심지어는 폴란드에게조차 FA-50의 암남미사일의 통합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라크 같은 나라들의 미국이 FA-50의 암남 통합을 허락해줄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LIG의 레이더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리의 레이더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우리 레이더를 선택하고 미티어나 아이더비를 통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 장비를 통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티어를 선택해야 하겠죠. 그리고 만일 미티어를 독일의 반대로 통합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대안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가 자신들의 전투기를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의 최신 버전도 최대 사거리가 80km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품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독일의 반대로 미티어도 통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면 제3의 방법으로 인도 미사일이나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의 탑재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죠. 미국 국방부는 해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A-XX 사업의 자금을 공군의 F-47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지금 미국 해군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특히 이 전투기가 해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미 해군이 이리 반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는 FA-18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 해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FA-18은 개발된 지도 오래되었고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F-35도 3군 공동전투기로 개발된 거라 정확히는 해군이 요구한 전투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군은 F-35를 좋아하지 않고 해군 장관이나 해군 제독들은 F-35가 절대로 미 해군의 주력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A-18을 대신해서 미 해군의 주력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FA-XX인데요. 한마디로 이 사업은 미 해군의 주력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공군의 F-47로 몰아주자고 하니 미 해군이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뭐 이것도 트럼프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예 취소될 뻔한 미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살려낸 것도 그러하고 미 해군의 주력기 개발 사업에 들어갈 예산까지 미 공군에게 몰아주자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너무 정치적인 모습이라 트럼프의 영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FAXX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는 미 국방부도 잘 알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해군이 강력히 반발할 게 너무 뻔한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이성찬님의 블로그를 보다가 폴란드와 그리고 발트 3국, 여기에 핀란드까지 오타와 협약을 탈퇴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3월 18일에 폴란드와 발트 3국,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대인지뢰 확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탈퇴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에는 핀란드가 오타와 협약을 탈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러시아 또는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오타와 협약은 현재 164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협약으로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더욱이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때문이라고 해서 더 유명해진 협약인데요.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인지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서만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나 북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탈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5월 5일부터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대인지뢰를 매설하겠다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대인지뢰를 구매할 것인가라고요. 미안하지만 대인지뢰는 별로 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별로 돈도 안 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만 받을 뿐이고요. 제가 고작 우리가 대인지뢰 좀 팔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잘만 하면 우리나라의 지뢰 살포탄과 그리고 자탄 탑재 로켓이나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무기를 판매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비난을 한다면 고작 몇 푼 하지도 않는 대인지뢰 몇 발 팔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왕 비난받을 거라면 최소한 수조 원어치 이상의 무기를 팔고 비난을 받아야죠. 물론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방법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성찬님의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보고 몇 달 전에 들었던 우리나라의 KDI, 그러니까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대인지뢰 살포탄 개발 소식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발사 대전차 지뢰로 엄청나게 좋은 전과를 기록한 사실을 아시나요? 대표적인 예가 2023년 10월경에 있었던 부울레다르 전투인데요. 그럼 이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러시아는 2023년 10월부터 대규모 기갑전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요. 당연히 1차 방어선에 우크라이나가 지뢰를 매설해 두었지만 러시아는 그 지뢰선을 돌파하고 기갑 전력을 앞세워서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155mm 포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고 당연히 포격을 받은 러시아 기갑병들은 전차의 해치를 닫고 전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이때 우크라이나는 이 포격에 RAAMS라는 포발사 대전차 지뢰를 같이 발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격이 끝나고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다시 전진을 하자 우크라이나는 대전차 공격 등을 통해서 러시아의 선두 전차를 파괴했고 그래서 러시아의 전차들은 적의 공격을 피해서 상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155mm 포를 통해서 발사한 포발사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러시아 전차들이 폭죽처럼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RAAMS에 의해서 살포되는 대전차 지뢰는 일반 보병이 매설하는 대전차 지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데요. 보통 일반 보병이 매설하는 대전차 지뢰는 폭약량만 8kg이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 무게가 10kg이 넘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포발사 대전차 지뢰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폭약량이 작고 그래서 일종의 성형장약탄으로 전차의 하부를 관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러시아 전차의 구조를 알겠지만 러시아 전차는 전차 하부에 자동장전장치에 탑재된 대량의 포탄이 적재되어 있고 이게 기폭을 해서 포탑이 펑펑 사방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4년 3월부터는
기갑전력에 의한 대규모 공세를 포기하고 보병을 앞세워서 야금야금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포에 의해서 발사되는 지뢰살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향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서방권 국가 중에서 지뢰살포탄을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ERAAMS이라는 미국의 지뢰살포탄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전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생산하던 포탄인데요. 문제는 1990년대가 되면서 냉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미국은 ERAAMS의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지뢰살포탄은 미국이 바로 1980년대에 생산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을 해준 포탄인데요. 당연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미국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RAAMS를 추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미국의 RAAMS를 현재도 비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치장 탄약 저장 임무를 이양받으면서 미국의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고 그 중에는 바로 이 RAAMS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양받은 RAAMS로는 우리나라는 성에 차지 않았고 당연히 이걸 국산화하게 됩니다. 2010년대경에 이걸 국산화해서 국내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자폭 모델은 M718이라고 하고 단자폭 모델은 M741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자폭은 무엇이고 단자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만 이 지뢰들은 만약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폭은 48시간이 지나면 자폭을 하는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자폭은 4시간이 지나면 자폭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대량의 지뢰살포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다는 지뢰살포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RAAMS는 대전차 지뢰살포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전차 지뢰는 오타와 협약에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 지뢰살포탄은 대인지뢰살포탄입니다. 바로 오타와 협약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탄입니다. 당연하지만 대전차 지뢰가 살포되면 적국의 공병이 이걸 제거하려 할 것이고 당연히 적국의 공병의 지뢰 제거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대인지뢰를 같이 매설하는 건 지뢰 매설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뢰살포탄에는 대전차 지뢰살포탄 말고도 대인지뢰살포탄도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치장 탄약을 인도받을 때 같이 인도받은 대인지뢰살포탄은 고작해야 100여 발 정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대인지뢰살포탄을 이번에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권 국가 중에서 지뢰살포탄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인데요. 문제는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는 지뢰살포탄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인지뢰살포탄은 비록 미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미국 스스로가 대인지뢰는 한반도의 DMZ에서만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도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서방 국가에서 지뢰살포탄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지뢰살포탄을 생산할 수 있고 유럽 국가들이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도 우리가 특히 대인지뢰살포탄을 판매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하는 지뢰살포탄은 바로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비장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인지뢰살포탄을 ADAM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걸 개발한 건 미국이고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 특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에 대한 많은 특허들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생산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 대인지뢰살포탄에도 대전차 지뢰살포탄처럼 자폭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개발한 대인지뢰살포탄에 들어가는 자폭장치는 기존의 자탄 무기에 많이 들어가는 화공식 자폭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공식 자폭장치는 불발률이 2에서 5%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량률 1% 이하의 자폭장치를 개발해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했는데요. 특히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전자식 자폭장치를 만들어서 자탄의 불발률을 1% 이하로 끌어내렸는데요. 바로 대인지뢰살포탄에 이 전자식 자폭장치까지 장착해서 대인지뢰의 자폭 실패율을 1% 이하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우리가 유럽 국가에 지뢰살포탄을 판매해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구매하지 않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우리 K9을 무조건 사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지뢰살포탄은
바로 K9을 위해서 개발되는 사거리 연장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은 기존의 미국에서 만든 지뢰살포탄들의 사거리가 최대 17km에 그치는 것에 반해서 사거리가 37km까지 증가한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지뢰살포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미 독일로부터 PGH-전을 구매하고 프랑스로부터 카이사르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한 리투아니아조차도 이 포탄을 발사하기 위해서 우리 K9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포탄은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나라들이 아무리 대인지뢰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했다고 해도 우리가 섣부르게 이 나라들에게 대인지뢰를 판매한다는 건 다른 나라의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노린코 같은 회사들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대량의 대인지뢰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서방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대인지뢰를 판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웬만한 나라들은 고작 대인지뢰 정도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대인지뢰를 판매한다면 어느 정도 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게 지뢰살포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나라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전력을 방어하려면 무조건 이 지뢰살포탄이 필요하고, 현재 이 지뢰살포탄을 생산하는 서방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물론 솔직히 중국은 모르겠는데 러시아도 지뢰살포탄을 생산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를 해올 때 지뢰살포탄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방어했으니까요. 그러나 당연히 이 나라들이 러시아나 중국의 지뢰살포탄을 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뢰살포탄을 구할 방법은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직접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이 이 탄을 개발할 때 미국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뢰살포탄의 개발 난이도는 높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탄들에 대한 미국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가 바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전시치장탄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지뢰살포탄을 이양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탄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개발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직접 지뢰살포탄을 개발해서 생산하려면 개발하기도 힘들겠지만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들이 지뢰살포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버린 무기가 서방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이 생산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